안녕하세요. 고양이만 진료하는 고양이 수의사 김태엽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고양이 사료 얼마나 주고 계신가요? 그람수로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정말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 고양이가 일단 하루에 대략적으로 얼마나 먹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침에 사료 주실 때 그릇째로 무게 재시고 다음날 아침에 사료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릇째로 다시 무게를 재서 빼시면 얼마나 먹었는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철저하게 제한급식을 하지 않으시면 정확하게 급여량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정해진 양만큼 각자 먹이시기도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우리 고양이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진료할 때 설명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체중 관리하는 방법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고양이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일단 알아볼 건데요. 고양이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방법으로 양을 정해서 주시든지 2에서 4주마다 집에서 체중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체중이 똑같은 고양이라고 해도 체형과 체지방량이 다르고 대사량과 활동량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사료를 주는데도 누구는 찌고 누구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료 라벨이나 계산값만 믿고 계속 먹이시다 보면 엄청 억울하게도 뚱냥이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중을 보시면서 사료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사료 뒷면을 보는 건데요. 약간 두루뭉실하긴 하지만 체중 구간별로 어느 정도 먹이면 좋을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급여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요. 앞에서 같은 체중의 고양이여도 필요한 칼로리가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개체 차이를 일일이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 급여량의 범위가 약간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10에서 20g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10g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 꾸준히 5g씩만 더 급여를 하더라도 고양이가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료회사에서 알려준 대로 사료를 줬는데 비만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칼로리를 계산해서 주는 건데요. 칼로리를 계산하는 공식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주로 2가지 공식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 공식은 고양이 나이나 활동량, 중성화 여부 등 상황에 따른 차이를 팩터 값을 다르게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양이가 정상 체중인지 아니면 과체중 이상인지 판단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2가지 공식을 사용해보면 거의 비슷할 때도 있고 10g 정도 차이가 생길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고양이의 체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힘들고 각 고양이마다 적용하는 팩터 값도 두루뭉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산을 해서 먹이는 경우에 사료 라벨만 참고하는 경우보다는 비교적 정확한 편인데요. 어떤 사료들은 칼로리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료양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양이 사료가 평균적인 칼로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료 라벨을 참고하시고 체중을 2주마다 꾸준히 측정해 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 체중, 대략적인 체지방량, 그리고 지금 먹이고 있는 사료의 칼로리입니다. 고양이 체중은 보호자님께서 고양이를 안고 체중계에 올라가서 무게를 재신 다음에 고양이를 내려놓고 바로 체중계에 올라가서 무게를 재신 다음에 빼면 되겠죠. 고양이 안고 체중 재신 다음에 갑자기 덥다고 외투 벗고 핸드폰 내려놓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체지방량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값을 넣는 건데요. 우선 고양이의 신체 지수 BCS라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펠라인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과 설명이 나와 있는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설명을 읽어 보시고 우리 고양이의 체형을 판단해서 BCS를 결정하고 각 BCS에 해당하는 체지방량이 있는데요. 이것을 추정해서 공식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고양이의 허리 둘레와 뒷다리 길이를 재는 건데요. 고양이의 겨드랑이 쪽 9번째 갈비뼈 기준으로 가슴 둘레를 재고 뒷다리는
무릎에서 발목뼈 튀어나온 곳까지의 길이를 잽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먹이고 있는 사료의 칼로리인데요. 대부분 사료 1kg당 4자리 숫자의 킬로칼로리로 표시가 되는데요. 100g당 3자리 숫자의 킬로칼로리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료 칼로리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주로 국내 사료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료회사에 문의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벨 참고하셔서 급여하시고 체중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판단이 잘 안 선다 싶으시면 일단 병원에서 수의사에게 계산해 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간식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기준이 서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식은 하루 필요 칼로리의 10%를 넘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간식은 20칼로리 정도 제한해 주시면 됩니다. 동결건조 트릿 일반적인 크기 하나가 3칼로리, 추루 같은 짜먹는 간식이 한 개에 8칼로리 정도, 조그마한 비스킷류가 1칼로리 정도 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고양이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주기적으로 체중을 재주셔야 되는 건데요.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도 우리 고양이한테 그대로 줬더니 살이 계속 찌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우리 고양이가 계속 체중이 늘어왔는데 계산한 값대로 먹였더니 체중이 유지가 됐다? 그러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제 빼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체중 감량도 좋은데 너무 빨리 빼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체중을 유지하는 사료량을 찾으셨잖아요. 그럼 그 양에서 5%를 줄이고 2주 뒤에 체중을 재보세요. 그런데 체중이 안 빠졌다? 그러면 5% 정도를 줄이고 2주 뒤에 또 보는 거죠. 2주 뒤에 체중을 쟀는데 어느 정도 체중이 줄었어요. 그럼 그걸 2로 나누면 일주일에 얼마나 체중이 빠졌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 빠진 몸무게가 체중 빠지기 전 원래 몸무게의 1에서 2% 이내여야 적절하게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 이상으로 빠지고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료를 다시 조금 늘려줘야 되고요. 만약 1% 이하로 빠졌으면 일단 빠진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조금 더 사료량을 줄여서 더 빼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꼭 체중 감량용 사료가 아니라고 해도 적정한 수준으로만 체중을 빼면 안전하게 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고양이가 아까 말씀드린 BCS 7 이상의 위험군이다 하시면 안전하게 체중 감량용 사료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급적 처방식을 쓰시면 더 좋고요. 체중 감량용 사료는 고양이가 체중 감량을 할 때 근육량이 줄지 않도록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L-카르니틴이라는 아미노산을 추가해서 지방간이 오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하면서 간혹 이런 경우를 보는데요. 특히 브리티시 쇼테어처럼 둥글둥글한 고양이들 주변에서 살쪘다고 뚱뚱하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엄청 시켰대요. 근데 병원에 와서 보니까 신체 지수가 3 정도밖에 안 되는, BCS가 3 정도밖에 안 되는 마른 상태인 거죠. 고양이는 체중을 잘못 빼면 지방간 등 간 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겉보기에 통통해 보인다고 해서 비만이 아닌 거니까 꼭 만져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비만도 질환이니까 걱정되시면 꼭 수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빼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해도 되는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적당한 급여량을 안내 받으셔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료를 얼마 주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료를 몇 번 주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사료를 먹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식탐이 더 늘어서 폭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먹을 거에 대해서 더 미치게 되는 건데요. 급하게 먹고 토하는 증상까지 덤으로 얻을 수도 있으니 꼭 6회 이상은 식사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4번 이상은 먹게끔 해주셔야 돼요. 고양이가 여러 마리 함께 살 경우에는 경쟁하듯 원래 페이스보다 빨리 먹는 고양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공간을 서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분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한 곳에서 모여서 먹고 있다면 매일 천천히
30cm씩 옮겨서 서로 안 보이는 곳으로 밥그릇을 옮겨주세요. 각각 고양이가 정해진 양대로 먹게 하는 방법은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요. 멀쩡하게 잘 먹고 있는 고양이도 제한급식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료 그릇을 30분 안에 계속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료를 제때 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이 주시든 자동급식기를 쓰시든 하루에 대여섯 번 이상 철저하게 하실 수 있다면 시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자동급이기를 여러 개 활용해서 최대한 여러 번 소량씩 사료가 나오게 해보는 건데요. 한 고양이가 식탐이 너무 심하면 아무리 여러 번 나눠서 줘도 다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비만이고 체중이 비슷하다면 다 같이 전체 사료량을 줄이고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먹는 양이 조절이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또래보다 체구가 큰 고양이들이 식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굶주림을 겪었거나 집에 경쟁자들이 많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료 주는 횟수가 너무 적어도 그럴 수 있고요. 행동학적인 문제로는 집에 먹는 것 외에 낙이 없는 경우도 있고 뇌에 문제가 있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섭식장애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살이 조금 있으면 더 귀여워 보이고 만지는 감촉이 더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비만이 심해지면 지방간, 당뇨, 고혈압, 여기저기 지속되는 염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마취할 때도 더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이 찌지 않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꼭 찌는 경우만 문제가 아니라 빠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고양이들이 어떤 질환들을 갖고 있을 때 평균적으로 사망하기 2.5년 전에 체중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체중 감소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체중 관리는 거의 전적으로 보호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이가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게 매일 정해진 양의 사료를 무게를 재서 주시고 2주마다 체중을 꼭 재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